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요 정부 부처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5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된 건데 중폭 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는 대괄호. 인터뷰. 그렇죠. 5개 부처이고 또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초기 조각 때 이후로 첫 개각이라고 볼 수 있고 중폭 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년 3개월 정도 만에 개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2차 개각이 된 것이어서 대부분 이번에 교체된 부처를 보면 좀 논란이 있었던,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좀 불만을 받았던 부처의 장관들을 문책성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기에 각 부처별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얼굴을 바꿔주는 것이 그나마 심을 수습하는 데는 낫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문책성 교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두 가지 키워드는 심기 일정과 체감 구현, 그러니까 새 출발 의미를 실어달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인터뷰. 최근에 들어서 당, 청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전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 체감이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경제지표가 굉장히 낮아졌죠.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 또 고용지표 이런 것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심기일전에서 잘해보겠다, 이 기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성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깜짝 발탁 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마평에 있던,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다 됐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미리 외부로 이걸 일단 노출을 시켜놓고 언론에서 검증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번에 발탁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언론에서 뭔가 좀 모순되고 어떤 그전에 잘못했던 게 지적되면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시점을 놓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시점을 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개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권 2년차 접어들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바이고 지난 1년 동안의 장관들도 어느 정도 역량 검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과가 있는 장관이 있는 반면에 성과가 없는 장관들도 적지 않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모일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시점은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정기국회에 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기국회 전에 인사를 해서 정기국회들 가서 가능하면 들어가기 전에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5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고요. 국방부 장관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전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윤모 특허청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금 내정됐습니다. 중폭의 개각이 이렇게 단행됐는데요. 발탁된 사람은 왜 발탁이 됐고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송영무 장관이요. 물론 설화도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유임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는데 결국 경질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말실수. 그 다음에 구설 논란, 그리고
최근에 기무사 개업 문건과 관련해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기무사나 기무부대장과의 진실공방까지 거치면서 사실 은 국방부 수장으로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최근에 관개혁에 끝까지 박차를 가하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대통령과의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유임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상대로 교체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이 그동안 국방장관으로서 1년 3개월 정도 해왔지만 해왔던 일들의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국민적으로 여러가지 이슈가 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군대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해군 출신 국방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을 이끌어갔던 그 성과는 인정합니다마는 그 내부에서 여러가지 불만과 논란과 갈등들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다독거리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무 감각이나 정무적 판단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국방부 장관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어제까지만 해도 경제 관련 얘기를 나는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장관께 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물론 오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 저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받은 적 없으세요? 예, 그런데 받지 않더. 나도 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면 이 정도의 구설수에 오르셨으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 존경하 는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결심이 돼 있고요.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그리고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직을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어제 송 장관의 발언인데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못 읽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순간에는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어떻게 보면 경질이 됐든 개각이 됐든 간에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 시점 이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때 들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각은 이미 진행됐다. 그런데 사실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게 되면 다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경두 합참의장에 대해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 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한다면 검증을 국내에 서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정경두 합참의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고 누구한테 물어봤다.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최고위급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들었어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그런 검증 절차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설마 나는 이유 이미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증 과정에서 저도 거의 장관급인데 조금 아는데도 한 달 전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어떠느냐, 그 전에 잘못한 게 없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한테만 물어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 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아마 저 때는 굉장히 관개혁 2.0을 내가 하고 기무사도 개혁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취지를 봐서는 아마 본인은 나는 유임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증 작업이 물밑에서 보완이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검증 과정을 떠나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후임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탐합평도 나오고요. 앵커 유임 쪽으로 쓴 언론도 있으니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긴 합니다. 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유임, 하루는
등 교체.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가.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정무적 감각이 있으셨다면 제가 과거에 이미 그 사건 터졌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극상 사태가 발생하고 계엄 관련 문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실은 직을 거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시점을 놓치신 거고 저는 그때 본인 스스로 잦은 사퇴를 했더라면 훨씬 더 명예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인의 의지는 끝까지 이직을 완수해 보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 장관이 알고 있지만 개각 발표 전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이 교체가 되고 이번에는 또 공군 출신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비육사로 문재인 정부 1기 국방장관, 2기 국방 장관이 해군에서 공군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건데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국방개혁에 굉장히 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국방개혁이 명을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방개혁이 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자문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국방개혁 2.0에 중요하게 있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3군 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칼을 들어서 군의 3군 균형 발전을 이끈다고 했을 때는 육사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육군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해군과 공군의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어서 아마 해군 출신의 1기 국방장관 교체를 하더라도 공군 출신의 2기 국방장관으로 바톤을 이은 것 같고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육사 출신이나 육군 출신의 힘을 조금 빼면서 3군이 균형적으로 가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선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육군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 같죠. 인터뷰.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육군 쪽에서는 섭섭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육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명시적으로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어떤 국방부 자체가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국방개혁의 대상 자체는 결국 육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무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육해공군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인의 수를 줄이고 그러면 육군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첨단 무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첨단 무기는 사실 육군보다는 공군이나 해군이 사실 주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비육군 출신이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경두 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3년 전 국감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부와 병 비율이 46%와 54% 비율인데 이것이 거꾸로 간부 비율이 54% 정도까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4% 간부 비율 높이는 건 어느 세월에 가능합니까? 전경두 시 공군 참모총장 2015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육군이 나 해군도 다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중요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아도 가능한 간부 비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무보고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취임하고 5일째인데 업무보고가 그 이전에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총장의 의지가 더 업무보고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앵커 3년 전이 국방위 국정감사 장면을 보셨습니다. 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고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사드에 관한 질의도 있었고요. 내용을 듣고 문 대통령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눈여겨봐뒀을 가능성도 있고. 앵커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첫인상만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범위한 개평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국방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아마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합참의장으로 중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순간에 다음번에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마음속에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문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합참의장직을 이미 하고 계셨다가 이번 국방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합참의장도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60만 대군을 이끄는 군의 수장으로 국방장관은 군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나 작전을 수행할 때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것이고, 평상시의 인사, 예산, 보직, 업무 등은 군정권을 가진 국방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미 합참의장 자리를 통해서 군령권에 대한 지휘 통제를 한 번 해봤고, 그런 중용을 시켰던 요직을 졌기 때문에 그것도 공군 출신으로 그것 겪은 다음에 사실 송영무 장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군 균형발 전이 측면에서 보면 육군이 아닌 사람을 발탁하다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합참의장이라는 요직으로 한 번 활용을 했던 정경두 의장을 다시 국방장관으로 옮겨 쓰는 게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판문점 정상회 담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할 때 이렇게 꼿꼿한 새로 악수한 것도 당시에는 화제가 됐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전에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할 때 그때도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죠. 평화회담이고 서로 무르익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꼿꼿하게 했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저걸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저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공군 출신 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방장관으로서 발탁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육군 정경두 카드 청문회를 통과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석수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국정원 실세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약간 의외 선택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됐든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을 국정원 기획실장으로 기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은 소신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 노태강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난 정부 시절의 소신 발언, 또 소신 행동을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겠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소신파들의 직증이 상당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앵커. 이 정권에서 소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면 소신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정원 개혁 같은 것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기대에 부응한다는 게 중의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발탁 배경을 소신이라고 꼽았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대변. 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국정원 개혁인데 뚝심 없이
처리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특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이라면 힘들다는 거죠. 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귀환한 것을 자세히 보면 아까 노태강 차관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얘기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히 보면 아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실 특별감찰관 입장에서 수사의뢰를 했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물음표. 그런데 결국 또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 유명한 게 바로 수사를 진행하고 의뢰했던 상황에서 당시 어느 방송국에서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 아까 청문회 나와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특정 일간지 고위간 구하고 기밀을 누설해서 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국정원 사태가 해결되고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마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병우 수석한테 당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통해서 사찰까지 받았던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다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앵커 개혁을 열심히 하시겠네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던 국정원에 들어가서 오히려 국정원을 환골탈태를 시키고 개혁을 해봐라 이런 아마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 있었던 소신파를 다시 등용했다는 의미는 다 알려진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이고 저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마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개혁에는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그때 화제가 됐던 말도 있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석수, 희안 특별감찰관 2016년 8월 22일 검찰에서 부르신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습니다.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 앵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문건 유출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기조실장 자리가 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를 전달했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자가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과 차장을 기조실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실세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기조실장으로 보낸 것도 사실은 기조실장이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에는 특활비를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취지로 임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면 내곡동 사저 때 특검부 할 때도 보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할 때도 보면 사실은 전 보수정권 10년 동안 특검보는 물론 정부에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전 보수정권에 약간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볼 때는 소신이 있고 오히려 전 정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검찰 출신인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관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소신 있는 검사 역할을 했던 그런 것으로 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믿고 맡기겠다. 이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박근혜 정부 때 일종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윤석열지검장 좌천 논란 있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었고 또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었던 노태강 문체부 제2차 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병우 감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좀 세옹지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글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응하는 방식이 이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야권에서 보기에는 약간 이런 대목도 있죠. 혹시 보훈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순간 배 좀 주저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도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고 앵커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더 주시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당하고 있죠. 그래서 소신껏 일을 그동안 해오셨던 그 기조대로 인생 원칙대로만 사시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은 무조건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해야만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보수 정권의 그런 권력적인 서열, 권력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결국 소신 있게 일한 사람들은 결국 중용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신을 지켜온 분들의 화려한 부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화제를 모으는 것이 첫 여성 부총리가 과연 탄생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여가부 장관으로 진선미 의원, 그 다음에 교육부 총리로 유은혜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여성 장관 후보자들의 숫자를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그 전문성이나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은혜 의원 역시도 인사 자체를 제가 역어서 갑론을 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육부 총리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될 교육의 수장인데 유은혜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재선 의원이고요.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임기로 따지면 5년차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경력은 5년 내내 6년차 계속교육위원회 의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이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부총리 자리로서 교육부라고 하는 복마장 같은 엄청난 조직인데 이것들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한 발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의원 출신 입각을 많이 서두르신 것이고 유은혜 의원 개인에 대한 호감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총리 내정자는 상당 부분 야당의 거센 공방도 예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4. 실 김상곤 장관이 교육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과 함께 물러나게 됐는데 이번에도 또 비교육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개각은 상당히 중요한 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방점은 문책과 수습이라고